그 일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경찰, 검찰청, 법원에서 전화와 등기우편이 날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으면서는 혹여 남이 알까 두려웠고 법원에 가는 날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닌데, 나는 내 아들에게 남을 해코지하라고 가르치진 않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불안하고 조바심 나는 일들이 많죠. 어릴 때는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 다치기 일쑤여서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 많고, 사춘기 아이를 키울 때에는 시크한 아이 눈치 보느라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다 조금 컸다 싶으면은 나가서 나쁜 아이들 만나고 다닐까봐 조마조마하게 아이들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의 사랑으로 크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자의 엄마에서 학교 폭력 전문 상담가가 된 정승훈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고 있는 일 잠깐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는 강의 쪽으로 한 10년 넘게 활동을 했고요. 상담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폭 상담을 하기 전에도 상담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시구나. 네. 네네. 오늘 읽어주신 구절을 특별히 뽑은 이유는 뭘까요? 제 책 제목이 그 제목만으로도 대부분 다 궁금해 하세요. 어떤 그렇죠. 내용일까? 그러면서 그 제목과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네. 심정을 그래도 짧게나마 좀 모아놓은 얘기라서 그 이야기가 가장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다시 네.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실 텐데 책까지 쓰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책을 처음부터 쓰려고 마음먹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라고 하는 네. 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여 동안의 그 과정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칼럼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글을 막 어떤 글을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주변의 이야기들, 그게 제일 좀 낫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들 사건을 하나씩 처음부터 복귀하면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치유의 글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1년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책을 기획을 해요. 근데 그때 컬럼글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썼던 글이니까 그걸 모아서 책을 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됐고, 그 매뉴얼 형식으로 처음엔 기획을 했다가 그거보다는 제 경험이 담긴 이야기도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출판하게 됐죠. 네.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내용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책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부분은 학교폭력 관련된 책인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사안 처리부터 거기에 사례들 이야기까지.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지금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 하고 있는데 학폭 상담을. 근데
한 4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학년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학폭 상담 하다면 중학생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초등 저학년, 특히나 1, 2학년 정도에 되는 어머님들이 정말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점점 어려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관계가 맺는 걸 잘 못하는구나 요즘 아이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거는 아이들만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 나이 때랑 또 다르게 학교라는 곳을 가면 선생님하고 또 만날 일도 있고 근데 선생님들하고 만날 때 또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나아지는데 초등 1, 2학년 때는 정말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미숙하고 부모도 미숙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관계 맺는 걸 온라인이나 요즘은 톡 뭐 이런 거는 잘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오히려 관계 맺고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게 서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 관계에서 서툴고 뭐 이거 표현하는 게 서툴면 어머님이 이제 그걸 또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거를 단순히 이제 폭력이다. 내 아이가 당하면 폭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 강의 다 끝나고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질문하신 게 학생끼리 복도를 뛰어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대요. 저희 아이 질문하신 어머님보다 그 상대 아이가 많이 다친 거죠. 그런 것도 학교 폭력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도 아직 잘 구분을 못 하시고, 다쳤으니까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하고 그냥, 상담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의논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미숙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 맺기가 요즘에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잘 해결이 되면 그러면 학교 폭력까지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게 제가 상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생활 상담 뭐 아니면 대화법 같이 막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셔요라고까지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언제쯤 전화 드려야 되나요? 선생님한테 그냥 찾아가면 되나요? 막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이 그냥 학폭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러니까 딸과 아들의 차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양상이.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리적인 폭력이 제일 많을 것 같다.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게 또 처음부터 물리적인 폭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 어떻게 보면 요즘 혹시 패드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폐륜적 드립이라고 부모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해요. 근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걸 들은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바로 그냥 주먹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 아이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언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그 폭력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성격적으로 남자와 여자아이가 다른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년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권해드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래 아이보다 큰 아이가 또래 아래 아이들을 돌봄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더 성숙하고 어른이다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남자아이들은. 근데 거기서 돌봄이라는 것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무언가 물리적인 것도 행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배워간다는 거고 또래보다 작은 아이는 그걸 또 같이 함으로써 자기도 커가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봄에 대한 것도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성취를 가져가는 거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소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소년의 심리학의 책에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건물을 부수고 여자아이들은 관계를 망친다 이런 얘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아이들은 이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더 많이 행사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관계에서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폭력이 대부분 SNS상 요즘 사이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일어나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소년들의 심리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흘김, 그 다음에 은근하게 따돌리는 거, 그 다음에 소외시키는 거,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모습이다. 내지는 그 연구자도 그 책을 내신 분이 연구를 한 거거든요. 되게 많은 사례를 모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가 여자한테는 사회적으로 어떤 걸 암묵적으로 받게 될까요? 대부분 여자는 착해야 돼. 여자는 남을 배려해야 돼.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돼. 이런 게 계속 역사적으로도 와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 그다음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죠. 남자아이니까 이렇게 용인이 되는데 여자아이가 그렇다라고 하면 조신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도 분명히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걸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게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표출하려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게 흘겨보거나 왕따시키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게 많이 상처가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한테도 상처로 남아서 성인이 돼서도 힘들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연예인들이든 뭐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그때 피해를 봤는데 아니면 뭐 가해자를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 트라우마로 남는 이유들 그게 해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녀 책 제목에서 저는 제일 신기한 거는 남자아이의 심리를 다룬 건 소년의 심리학이고요. 여자아이의 심리를 다룬 건 소녀들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복수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떻게 공격의 형태가 바뀌고 여자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들과 딸의 다름을 조금 어머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딸과 아들의 다른 모습을 아들만 키우신 분은 또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딸만 키우신 분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키울 때 제가 뭐 나중에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긴 한데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식을 다 한다는 건 정말 착각이다라는 걸 저는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님들한테 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내 아이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 근데 그 어머님들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마냥 어리신 분들은 내 아이 하는 말만 듣고 그래서 학폭도 진행하는 것도 상대방 얘기나 선생님 얘기 안 듣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해자 엄마, 피해자 엄마, 제 책은 가해자 엄마 이야기만 다루지 않고 피해자 엄마까지 그다음에 목격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가 가해자 부모랑 피해자 부모가 다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하면 가해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 사실을 꼭 확인하셔서 아이 말만 듣지 마시고 친구, 그다음 목격자, 선생님 얘기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꼭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진정 어린 사과. 피해자들이 다 바라는 게 진정 어린 사과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과 말고 진정 어린 사과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화해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모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부인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랑 반대되는 거죠. 부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해 엄마가 되면, 저는 가해 엄마가 돼봐서 아는데요, 피해 학생을 탓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이 가해자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에게 원인을 하고 싶죠.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동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을 탓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정당화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이 이랬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런 행동한 게 당연하다. 당연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 꼭 그거를 아이와 같이 이겨내시는 과정 중에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아이도 성장의 기회로 이걸 삼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피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이한테 아이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아이를 응원해 줘야 돼요. 예, 너가 피해받은 게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교사한테 요청을 하시든가, 저처럼 상담사한테 요청을 하시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청 산하의 지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무엇보다 증거를 좀 확보하셔야 돼요. 증거 확보는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뭐 화면 같으면 화면 캡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진단서 같은 거, 이거 꼭 확보하셔야,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서류로 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확보가 되어야 피해자 보호를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아이를. 왜냐하면 아이는 보복이 두렵거든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서 교문앞까지 가서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아이한테도 안전하고 좀 행인들이 많은 곳에, 그런 쪽으로 다녀라라고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뭐 어떤 경찰과 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놓는다든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반대로 아이를 응원해 주는 것처럼 아이 탓을 하면 안 돼요. 너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점점점 위축이 들고 부모한테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피해를 당했다는 게 이거를 내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만큼 아이는 엄마가 부끄러워하면 자긴 더 위축이 되고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 있으세요. 너 때문에 이렇게 엄마 아빠 힘들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이도 힘든데 부모님이 힘든 내색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막 울고 계신다던가, 막 그런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막 하시거나, 그러면 아이는 더 자기 때문에 부모가 겪지 않아야 될 일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내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부부끼리만 하시라. 아이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하지 마시고 그거 좀 의연하게 버티시면서 엄마가 어떤 거든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가해자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대신 힘들죠. 부모님도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건 상담을 통해 하시던가, 아니면 부부가 같이 서로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때 힘든 내색은 어른들끼리 하시라고, 아이한테 하지 마시라고 꼭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한테 보복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하시기에는 뭐 보복이라고 하면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해 학생을 찾아간다거나 가해 학생을 부른다거나 집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너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거 다 위협이거든요. 그럼 아동 학대에 당해요.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학교 찾아갔다 그 가해 학생을 만났는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자기 아이는 너무 힘든데, 그래서 막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또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 부모인데 결국은 그 가해 학생을 또 가해하는 사람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성인이 특히나 아이한테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하지 마시라는 거. 대부분의 피해자 어머님들은 이걸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학 가고 싶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전학 웬만하면 가시지 마셔라. 왜냐하면 전학 가셔도 어차피 그쪽 학교에서는 다 알게 된다, 나중에. 그러면 반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악순환이 되고. 그 어떤 학생은 제가 상담 중에 그 얘기 들었는데요. 자기는 일부러 안 갑니다. 학교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누구나 다 주시하고 있어서 자기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되게 똑똑하고 현명하죠. 그건 걔는 내적으로 힘이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꼭 도피하지 마시라는 것까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제가 넣은 이유. 이건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 있는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던 자료예요. 지금 이번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 낼 때 당시에는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이 정도면 부모로서 가해자 엄마건 피해자 엄마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부모 역할을 저 이미지만 봐서는 웬 갑자기 낙엽인가 싶고 웬 울타리인가 싶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가해 엄마건 피해 엄마건 결국은 부모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풍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근데 부모 역할도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양육, 보육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요. 청소년기 되면 좀 엄마가 부모가 롤모델로서 아니면 조력자로서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저희 아이는 성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인생의 약간 동력자, 네,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같이 의논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는 게 저는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춰서 좀 바뀌어가는 부모 역할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울타리는 왜 했냐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울타리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없으면 한계라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한계가 없으면 아이들은 정말 그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울타리가 있는 기준까지만 쳐주면 그러면 아이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울타리는 각자 다르게 쳐요. 내 1m 반경의 울타리를 칠 수도 있고요. 50m 넘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따라서 다르게 칠 수 있는데 저는 울타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울타리는 결국은 가정 내에서 규율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청소년기라도 학교 갔다 와서 규가 시간이 뭐 10시다 내지는 학원 갔다 오더라도 이 시간은 규가 시간이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허용해도 될 것과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경계들 이런 것들은 꼭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울타리에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서.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힘들 때 그 기대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내가 힘들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또 다른 부모 역할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시니어 TV라 여기 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시는지 다 공감하실 것 같으세요. 네, 다 어느 정도 자녀를 키워보셨고, 네, 공감 많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모 역할이란 걸 너무 요즘은 지엽적으로 되게 축소시켜서 공부랑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더 큰 게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게 아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이야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제 책 내용을 전체를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남자와 딸의 아들과의 차이점,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관계 맺기 힘들어하는 점, 그거는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모 역할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린 거라 조금 뭐 반대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이에 시니어 TV에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제 경험에서 네,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울림이 가는 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만약 작가님 입장이라면 책을 쓰기는커녕 그 숨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고 이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와 또 공유되고 공부가 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네.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로운 것들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네. 아드님도 엄마가 이렇게 활동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얘기하는 걸 동의하는지 그것도 또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책으로 내기까지가 처음엔 쉽지 않았거든요. 책으로 낼 생각도 못했을 그쵸, 그쵸. 뿐더러, 그러니까 치유의 글쓰기처럼 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긴 했지만 가해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옆에서 엄마가 그 책을 가해자라는 걸 내는 것과 동시에 엄청 공격을 받을 거다. 그걸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본인은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제 책은 가해자를 옹호할 것도 아닌데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들은 그거 가해자 옹호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이 그 책 내용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를 더 걱정하고 우려하긴 했었죠. 네. 근데 잘 극복하고 컸다라는 게 증명되는 말씀이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이 책을 접하는 독자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부모들까지 연령이 내려가서 그쪽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네. 이 책을 보셨을 것 같은데 상담도 보고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반응은 어떤가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사실은 책 제목 때문에라도 그런 걸 후기 같은 걸 봤거든요. 제목만 봐도 읽기가 좀 두렵다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예. 내 아이가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피해자 되는 게 두려워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가해자로서는 생각을 거의 안 하세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반응들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제 책을 보고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른 책을 못 보겠다 내지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그 1년이란 긴 기간을 버텨냈는지 그래서 꼭 뵙고 싶었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고 개인 상담 해드렸더니 책 써줘서 고맙다고 꼭 인사하고 싶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관련 부모님들도 책까지 출간을 안 하시더라도 처음에 출간하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쵸. 예, 치유와 극복의 과정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런 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출간하시기 전에도 그렇지만 글만이 아니라 상담 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출간 전과 후에 뭔가 좀 더 활발하게 달라진 상황이 있나요? 책 출발 전에는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도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쨌든 경험은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책을 출간하고 나면서 제 사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례 사안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제가 그 부모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에서 그다음에 부모 역할이나 아니면 학습 상담이나 이런 거 다 했기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폭이 아니어도 참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학부모로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상담 요청도 오고 강연 요청도 오고 네. 네네. 그래서 강연 대상도 다양하게 교사 연수부터 뭐 이렇게 부모님 교육까지 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폭력이야? 여기까지도 이것도 폭력이라고 얘기가 되고 이것까지도 법정까지도 갈 수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란 말이야 라는 것들에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법원까지, 가정법원까지 갔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훔쳤대요. 그래서 법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원까지 갔다는 건 그 전 단계에서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신고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경찰 신고했을 때 그 금전적이건 손해배상이건 뭐가 됐던 그 절차를 거쳤으면 법원까지 안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없는 부모가 없다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거나 그러면 그 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제 책을 읽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냥 학교 폭력에 관련된 문제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법적인 것까지 제가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진짜 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다음에 조성 가정이거나 아니면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소년원이 됐던 기관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삶의 그쵸.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그래도 전 되게 용기로운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이걸 극복하면서까지 다시 복귀하는 건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상처를 한번 크게 입으면 지우고 싶고 외면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대목에서 진짜 되게 남다르게 보였는데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책을 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겪었던 것들 그냥 변명하듯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같은 그 책을 내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해자가 무슨 자랑이라고 책을 쓰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네, 네.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도. 근데 저는 자랑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 왜냐하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마 시중에 책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경찰관, 변호사, 교사, 상담사 이런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내세요. 근데 그분들은 직접 본인이 겪으신 내용이 아니에요. 사건을 의뢰받거나 아니면 그리고 절차 중간중간에만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다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피상적이고 사례적인 걸로만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아이 문제이기도 했고 A부터 Z까지의 모든 전반 그 법원까지 갔으니까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드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내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 학폭과 관련된 사안을 저도 제일 처음에 답답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사안 처리할 때 과정 중에 그 힘든 과정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도 못하는 힘듦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제 책이 그런 걸 알려드리는 책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공감이 더 됐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번 책 쓰고 나서 이런 책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제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의 단독 저자는 처음이거든요. 네. 공저 말고. 근데 그 책을 다 내면서 처음 작업을 한 번 했고, 근데 마침 내기 전에 계약을 했을 때는 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개정. 개정이 되면서 1년이 거쳤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또
또 학교 폭력의 양태가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개정된 내용 개정돼서 심의위원회로 가서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또 힘들어하시는지 그런 게 또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개정된 사안에 맞춰진 과도기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정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못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얘기를 대안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못 다뤘어요. 그러네요.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피해자 트라우마나 아니면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상처 회복이나 이게 지금 조치로서 그냥 처벌만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건데 그 회복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그런 생활교육, 실천교육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점점 많이 알려서 학교 내에서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한 작업 네. 같습니다. 치유라는 뭐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이런 게 사실 과거에 폭력이라고도 하지 않았던 것도 폭력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일을 크게 만드시는 부모님들한테 사실 한 번 혼내고 끝내도 되는 일이고 동네 어른이 나서서 꾸짖어도 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뭐 그게 막 확대 해석이 되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아이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자초하는 경우도 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네. 그런 부모님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모님이 이런 TV를 안 보실 거라. 그럴까요? 네네. 대부분 이런 거에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이 강의도 듣고 책도 보시는 거지. 그런 분들은 이런 그래도 걸 잘 결국은 찾아보지 상담도 않아요. 하게 되니까요. 네.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책에 그 시종일관 동일하게 말씀드린 건데 부모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모가 좀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 심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 그 부모님 스스로의 상처가 결국 내 아이를 통해서 그거를 맞아요. 투사해가지고 그걸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확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하는 거를 잘못 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해야 되는데 내 아이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위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까지 위해야 되는데 결국 다른 아이까지 위하는 게 결국 내 아이를 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돌아와요. 맞아요. 이건 생태계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네. 근데 그거를 못해서 내 아이만 잘 보호하려다 보니까 교사들도 싫어하고 일은 일대로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내 아이까지 상처받고 내 아이는 점점 더 예민하고 까칠스러운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네네. 네,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을 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아이를 위한 그런 걸 좀 확대해서 좀 네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좀 아이한테 사회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어른을 믿어도 돼. 이렇게 가야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사회를 믿고 국가를 믿고 이렇게 가는 맞습니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의 감정을 아이의 사건에 개입시키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네네. 아이는 뭐 학폭도 열고 싶지 않고 사건을 크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상대 아이가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처벌 너무 낮게 나왔다. 막 이러면서 본인의 감정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결코 이를 키우는 거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태풍의 눈에 있는 분들 도저히 상황을 객관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현재 학폭 문제에 접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블로그도 하고 브런치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 얼마 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겨우겨우 밥만 먹고 지금 아이고. 목숨만 유지하고 있고 진짜 힘든 과정 중에 있다라고 글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학부모님이시겠죠?
근데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진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이제 아무것도 일에 손이 안 잡히거든요. 감정도 진짜 많이 오락가락해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힘든 마음도 들었다가 막 우울했다가 뭐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감정이 들고 이거를 피하고 싶어도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뭐 별별 감정이 다 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거. 내일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과정 속에 그게 있을 내일을 때는 안 만드는 보여요. 거겠죠. 예, 안 보여서 마치 이게 끝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이게 고통이 되게 심각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자양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쵸. 제가 가해자로서 맞아요.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일도 또 무조건 무대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아이도 부모를 믿게 되고 그 상담하신 분이 그랬어요. 아이와 관계를 그동안에 잘 못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랑 대화하는 법, 아이랑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래서 더 성장할 전화위복의 수, 기회로. 예, 그럼요. 그래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이때 해보고 난 다음에 힘이 생겨요. 내적 힘이. 그러면 그건 큰 거거든요.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없잖아요, 인생에. 그럼요. 근데 꽃길만 걷는다는 거는 오히려 더 나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갈돌 길과 거친 길을 거치고 나면 정말 오히려 꽃길이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지치지 마시고 네. 내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도움받을 기관도 너무 많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 두드려서 네, 상담도 받고 아이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네, 네. 아이고, 아이들 문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정말 힘든, 정말 부모는 바보 똥개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객관화시키기 힘들고 애달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쪼록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형들께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아이들이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의 문제로 애들끼리 싸웠는데 뭘 하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꾸짖고 혼내고 부모의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폭행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법정까지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이런 험한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부모다운가? 라는 걸 돌아봐야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쪼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한 각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이 그 노력의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